저희가 그 오늘은요 특강 기적의 특강 그쵸?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그죠? 기적이 환기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좀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특강을 준비를 했어요. 저희는 이제 오늘 40문제 푸는 거예요. 40문제 풀고 이게 40문제는 뭐냐면 다 기출이에요. 기출 2019년도에 이제 기출이 된 거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그리고 국가직 7급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강론도 뒷부분에 있어요. 국회직도 있다. 국회직도 있고. 근데 국회직은 많이 안 넣었어요. 왜냐면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들이 지문이 한 문제에 2개씩 막 껴있고 막 그래. 그래서 주로 이제 나올 것 같은 것들 선별을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이거 1번은 뭐 쉽잖아. 그죠? 1번부터 응 하면은 그죠? 1번 응. 그래서 1번 여러분 이거 다 기출이에요. 올해 기출 서울시에서 출제된 거. 여러분 만약에 이거 풀어 보셨으면은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시면 되세요.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1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같은 헌법상의 추상적인 기본권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여러분 아시지? 헌법 그죠? 이거 그죠? 추상적 기본권이죠. 근데 이게 행정법의 법원이 아닐까? 그럼 뭐가 법원이냐? 그죠? 헌법이잖아 헌법. 그럼 당연히 법원이죠. 이상해. 이거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죠. 개인적 공권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지. 개인적 공권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법이 있어야 되죠. 구체적인 법률. 구체적인 법으로부터 구체적인 권리가 도출이 되는 거잖아. 근데 요거는 헌법상 추상적 기본권으로부터는 개인적 공권이 바로 도출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구체화가 있어야지만 이제 개인적 공권이 도출이 된다.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죠. 법원하고 다른 차원의 논의죠. 법원이라는 것은 재판 기준이잖아. 재판 기준. 그죠? 개인적 공권은 뭐죠? 이게 재판 기준이야? 아니죠. 이거는 법원이 재판 기준으로 이제 어떤 것을 활용하느냐, 이제 헌법을 활용을 하고 개인적 공권은 원고잖아.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그죠? 객체가 주체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잖아, 권리. 그렇죠? 원고적격. 원고적격의 문제와 재판 기준의 문제는 논의의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2번 또 너 이것도 헷갈리지 이러고 있죠. 이것도 헷갈리지? 국제법규도 행정법의 법원이므로 법원이죠. 그렇죠? 근데 뒤에 사인이 다투. 아리까리. 이것도 사인 다투는 거예요. 사인이 제기한 취소성에서 WTO 협정과 같은 국제협정 위반을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가 있다. 여기서 그렇지. 그러다가 뒤에 주장할 수 있다. 뭔가 마음이 약해져. 사인이 WTO 협정, 국제협정 위반을 이유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다툴 수가 있느냐? 법원에서 다툴 수가 없어요. 아셨죠? 지금 여러분 재판 기준인 거하고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논의죠. 그래서 그거 재판 기준이 되는 거는 법원이 재판 기준이 된다는 얘기고 법원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인이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원고적격의 문제. 그죠? 요것도 이제 사인이 WTO 협정 즉 조약 위반을 주장할 수가 있느냐. 그죠? 어떤 협정이 그렇죠. 이거 반덤핑 부과 처분이잖아. 회원국 정부의 반덤핑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 위법하다. 그 위법 사유로 이거 국제협정 WTO 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반덤핑 부과 처분이 그렇게 주장한 거죠. 그렇지만 사인이 주장할 수는 없다. 왜? 국제법 이게 국제협정 즉 조약은요. 사인에 대해서 직접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사인이 주장할 수는 없지. 직접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국제협정 위반을 독립된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 사인이에요. 사인. 이거 사실관계가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반덤핑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 잘못된 것은 조약에 위반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툰 거지. 그렇죠? 사인이 다툴 수는 없다. 사인에게는 조약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3번. 3번. 이거 맞는 거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려요. 이거는 틀리고 아시죠? 3번 위법한 행정 관행에 대해서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도 위법한 자기 구속 막 그렇게 생각나지? 위법한 처분 자기 구속 안 되는데 이거 신뢰보호다. 신뢰보호. 그래서 위법한 관행 이게 여러분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선행 조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행조치 될 수 있잖아. 그걸 묻는 거야. 그걸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즉 위법한 관행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선행조치가 된다. 선행조치. 이게 선행조치가 될 수 있다. 선행조치 뭐만 제외되는 거죠? 무효인 경우만 이제 제외되죠.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신뢰 대상이 될 수 있다.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요거랑 또 비교.
그렇죠?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자기 구속되지 않죠. 위법한 처분에 관행이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 자기 구속되지 않죠? 자기 구속되지 않는다.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법한 처분 이게 반복됐다 하더라도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신뢰보호하고 자기구속하고 이게 똑같은 원칙이 아니야. 똑같은 원칙이 아니다. 그래서 위법한 처분 그리고 이것도 위법한 처분 이거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관행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이제 자기구속은 안 되지만 신뢰보호의 대상은 될 수 있다. 이거 비교를 해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4번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은 처분청이 아닌 제3자 행정청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럼 자기구속 원칙은 누가 뭐를 하는 거죠? 행정청이 그렇죠? 반복된 처분에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으면 반복된 처분을 갖다가 관행이 생겼을 때 동일한 처분을 해야 될 구속을 받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동일한 행정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처분을 해야 될 의무예요. 그러니까 요거 제3자 행정청이 자기구속되지는 않아요. 제3자 행정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구속 원칙은 그렇죠? 관행이 성립된 재량윤칙 그 생각하시면 되죠. 관행이 성립된 재량윤칙이 있다. 그 재량윤칙대로 처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처분을 갖다가 존중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처분을 해야 된다. 그건 동일한 행정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동일한 행정청. 동일한 행정청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처분을 해야 될 의무. 그죠? 그거죠. 재량윤칙에 관행이 성립됐다. 그러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행정청이 동일한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게 이게 자기구속이에요. 그래서 제3자 행정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문제 괜찮으시죠? 안 괜찮아. 그래서 이거 어떤 거를 이제 오늘 수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갈게요. 여러분 잘할 거야, 그죠? 여러분 이거 무효 빼야 된다. CF 어떻게 필기해놓는지 아시죠? CF 무효 X 이렇게 쓰면 되죠. 그다음에 2번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여러분 우리 법원 파트가 이제 나올만 하고요. 그리고 의회유보 사항도 나올만 해요. 의회유보 원칙 언제 적용되냐. 그리고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국가직 7급 지문. 얼마 안 됐죠? 1번 지문. 처분청이 착오로 행정서사업 허가 처분을 한 후에 20년이 다 돼서야 취소 사유를 알고 행정서사업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허가 취소 처분은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저촉될까 저촉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거 못 본 건데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공부 안 한 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지만 맞출 수 있어요. 우린 잘 찍으면 돼. 또 잘 찍으면 된다. 우리 상대성의 원칙이 있다. 아셨죠? 이런 게 딱 나왔을 때 내가 여태 못 본 거야. 그럼 넘기면 돼. 넘어가고 아는 것부터 푸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저구석진데 옛날 판례를 갖다가 낸 거예요. 이거 그래서 행정사. 옛날 행정서사인데 지금 행정사다. 그쵸? 그래서 허가 처분을 받고 나서 이제 20년이 되도록 취소 사유가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야, 행정청이. 그쵸? 몰랐던 거죠. 지금 알고 취소를 했는데 20년 동안 요거는 이 사실관계는 20년 동안에는 몰랐던 거예요. 20년이 지나고 알고선 이제 취소를 한 거지. 그러면은 이 실권의 법리라는 게 뭐냐? 실권의 법리는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 장기간의 권한 불행사가 있고 그리고 그 권한을 앞으로도 더 이상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그죠? 상대방에게 국민한테 뭐를 줬다? 믿음을 줬다. 정당한 믿음을 줬다. 그러면은 더 이상 앞으로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선 중요한 게 실권의 법리에서 중요한 게 뭐죠? 앞으로도 권한 행사를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정당해야 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국민한테. 그런데 요 사실관계는 20년 동안 행정청이 알고선 이것을 취소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알고 나서 이걸 갖다가 검토를 했다는 거야. 이 상대방하고 이 행정서사 하는 사람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우리는 이렇게 처리할 것 같다. 이렇게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서 이제 논의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믿음이 생겼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지. 이거를 알면서 이런 하자가 있음을 착오로 이게 허가를 해줬잖아. 그럼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거지. 이 하자가 있음을 행정청이 알고도 행사를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알고 나서 나중에 19년 뭐 2개월째 돼가지고 딱 알았어, 깨닫고 나서 이제 그 상대방하고 뭐 했다? 조율을 했다는 거예요, 조율을.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권한 행사를 하지 않을 거다, 내 허가가 취소되지 않을 거다, 이런 정당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당한 믿음이 없다는 거야, 여기에서는. 정당한 믿음. 그래서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렇게 본 거예요.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지 않는다. 20년이 다 되고 알고 이제 취소를 한 거죠. 그때서야 알았던 거지, 행정청도. 그리고 나서 이 상대방과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논의를 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앞으로도 취소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을 만한 사유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좀 알아야 되는 건데 굳이 이거를 알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게 나왔구나 보면 돼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었다 보시고. 2번. 법령이나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 등은 신뢰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선행조치를 또 물어봤어요. 신뢰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가 이런 것들 다 포함되냐? 다 포함이 된다. 뭐만 빼고? 무효만 빼고. 그렇죠? 이게 법적행위, 사실행위, 그렇죠? 사실행위, 권력행위, 비권력행위, 뭐 문서로 했든 구술로 했든 명시든 묵시든 다 포함되죠. 선행조치에는. 근데 무효만 제외된다. 그리고 위법한 것도 아까 포함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걸 정리하시면 되고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틀린 거예요. 신뢰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신뢰보호 원칙 적용에 있어서 귀책 사유 유무. 그렇죠? 고의가실. 이런 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보호받지 못할 어떤 사유가 있는지, 신뢰. 보호가치 있는 신뢰. 그거잖아. 그죠?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까지 포함시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왜 아닐까? 그죠? 그럼 귀책 사유 유무는 어떻게 판단한다? 관계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관계인이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판단을 하죠. 관계인한테 귀책 사유가 있으면은 그 귀책 사유는 본인의 귀책이다, 이렇게 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임인 등 관계자, 수임인, 대리인 다 포함해가지고 판단을 한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틀린 거지. 판단하지. 그쵸? 이 건축사 사건 있잖아. 건축사 사건. 그거죠? 그 다음에 4번. 요거 이제 공적권의 표명이냐라는 판례죠. 여러분 이거 상당히 많죠. 공적권의 표명과 관련한 판례. 그럼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시무시한 게 많았잖아. 페이지 양쪽이 다 이제 판례고, 그죠? 이거는 뭐만 생각하면 되죠? 도시계획. 도시계획. 행정계획이잖아. 행정계획은요, 이게 변경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신뢰를 다 보호해줄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계획보장청구권 인정되는 거 몇 가지 했잖아. 입국문산. 그게 우리 여기 있다. 여기 그 페이지가 페이지 있다. 잠시만요. 입국문산. 혹시나 이걸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입국문산이 어디인지 알려드릴게요. 그 행정계획 쪽에 14페이지에 14페이지 거기 54번 PPT 있죠? 그러면 여기가 행정계획이 계획 파트예요. 그래서 계획보장청구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개개인들한테 다 14페이지 54 PPT 54번 PPT 왼쪽에 아래쪽 있지. 왼쪽 아래쪽 거기에 원칙이 안 된다. 예외가 인정된다. 입국문산 입국문산 그렇죠? 요게 이제 개인적 공권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신뢰 보호에서 이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보장 청구 인정이 안 돼요. 개개인의 신뢰가 다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거는 이제 정구장 시절이죠. 보시면은 당초 정구장 시설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결정했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있었다. 그럼 당초의 도시계획 결정만으로 도시계획 사업의 종전 이거 설치하는 사람이죠. 도시계획 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도시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신뢰가 다 보호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죠? 맞는 거죠. 그럼 이 정도는 이 판례 생각 안 난다. 행정계획 그냥 넘어가면 돼. 아셨죠? 입국문산은 기억해야 돼. 입국문산 그죠? 그다음에 3번. 3번 보시면 이제 지휘승계신고 이거는 서울시에서 또 출제가 됐어요. 참고로 서울시 문제가 많고요. 국가직 문제가 많아요. 국회직 문제는 별로 안 넣었어요. 별로 안 넣었다. 지방직도 있어요. 지방직도 있고. 그래서 3번 보시면은 갑은 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에 자신의 영업을 을에게
자신의 영업을 을에게 양도하고자 을과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행정청에 지휘승계 신고를 했다. 이건 뭐 전형적인 거잖아. 그죠? 영업 양도를 하고 지휘승계 신고했다. 그 끝이죠? 양도인하고 양수인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갑이 양도인, 을이 양수인. 그죠? 항상 사례 문제 보시면은 이제 우리 아래쪽에 갑을 뭐 이렇게 병까지는 나오진 않겠지. 이 갑을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아야 돼.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장 참 문제 자체도 상대적이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죠? 1번 갑과 을 사이에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A가 행정청이죠. 지휘승계 신고를 수리했다. 그러면 그 수리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마치 그럴 것 같지? 자꾸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배웠던 판례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계약이 무효야. 그럼 수리한다고 이 계약이 부활해? 이게 수리의 대상이 뭐예요? 계약이잖아. 수리의 대상이 지휘승계 신고 수리의 대상이 뭐예요? 양도 계약이잖아. 양도 계약. 이 수리를 할 때 신고 자체를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양도 계약서 줘야지 이제 수리를 해주지. 그쵸? 그래서 계약이 무효면요. 이 수리도 뭐라고 봤다? 무효. 그러니까 판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지 사례 문제 나왔을 때 휘둘리지 않는다. 여기서 그냥 막 이 판례를 모르면요. 논리대로 가면은 수리 복귀적 행정행위 타자가 뭐 취소 사유 취소 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취소가 지금 계약이 무효야. 그죠? 계약이 무효니까 수리의 대상도 없죠? 수리의 대상도 없기 때문에 수리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게 아니라 무효예요. 무효. 무효다. 그래서 직접 뭐죠? 이 수리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죠. 민사쟁송을 미리 또 제기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막바로 이제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런 판례잖아. 기억나시지? 그럼 힘드세요? 안 힘들지? 이 정도면 뭐 그렇죠? 2번 보시면은 A가 행정청이죠. 지휘승계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그러면 갑은 양도인이죠. 수리 거부에 대해서 취소성으로 다툴 수가 있다. 요것도 이제 다툴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수리 거부, 여러분 수리나 수리 거부 여기서 뭐예요? 처분성이 있죠. 복귀적 행정행위, 복귀적 행정행위, 수리 거부도 역시 행정행위겠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야. 갑? 안 궁금하셨구나. 이 갑 양도인데 아니 저는 항상 이렇게 할 때 이게 해설을 할 때 여러분들 뭘 궁금해하실까? 이게 항상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게 갑 수리 거부? 수리 거부되면 양수인한테 불이가 아닌가? 수리가 된 게 아니라 수리가 거부됐다는 거야. 그러면 양수인이 지승계를 못 받는 거죠. 그쵸? 수리 행위 그 자체가 양도인한테는 침익적이고 양수인한테는 수익적이잖아. 그쵸? 근데 수리 거부는 그럼 반대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수리 거부가 갑이 다툴 이기 있어요. 진짜 있어요. 왜? 내가 여러분이 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이 있으면 얘네들은 이제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 한 몸. 얘가 다툴 수 있으면 얘가 다툴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얘네 둘이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수리가 거부되면은 얘네 둘이 뭐예요?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죠. 얘가 돈 다 줬어. 그러면은 얘도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는 거야. 얘가 양수인이 양도인한테 돈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양도인이 첨부 서류 하라고 이제 양도 계약서도 주고 동의서도 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수리를 거부했어. 그러면은 얘한테도 침익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쵸? 사실적으로 이제 침익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지.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지. 손해 발생의 우려. 그래서 갑도 수리 거부 행위에 대해서 취소성으로 다툴 수가 있다. 여기서는 물어보는 게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수리 거부의 처분성. 수리나 수리 거부 처분성 있잖아. 근데 여기서 사례 문제 낼 때는 여러분 이렇게 누가 다툰지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갑도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명확한 판례는 없어요. 명확한 판례는 없는데 얘도 양도인도 그렇죠? 얘한테 양도를 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계약을 했겠죠. 뭔가 합의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양수인이 지승계 신고를 했는데 수리가 거부되면 얘가 승계 못 받잖아. 그러면 얘한테도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지. 손해가 발생할 우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 보시면 되세요. 손해. 그거고 그리고 3번.
3번 똑같은 사례예요. 갑과 을이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승계 신고 이전에 갑에 대해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러면 을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냥 있다. 이 이유를 알겠지. 얘 다 다툴 수 있다니까. 다 다툴 수 있어. 지승계 신고 이전이죠.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양수인이 지승계를 못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는 앞에는 뭐라고 보냐면 사실상 양수인이란 말이 붙지. 사실상. 법적으로는 양수인이 아니지. 사실상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에 대해서 영업허가가 취소되면은 그렇죠? 앞으로 지승계 신고를 할 지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법적 지위를 침해했다 해가지고 다툴 수가 있죠. 양수인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거. 그다음에 4번 갑과 을이 관련 법령상 요건을 갖춘 조건 신고를 하였더라도 A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지승계 신고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겠지. 수리를 해야지, 그렇죠? 양수인의 지위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를 취득하게 되잖아. 그렇죠? 수리를 해야 되죠. 수리를 해야지 지승계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발생하지 않는다. 수리하지 않았으면 이거 맞는 거죠. 그치 여러분? 수리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아. 수리해야 발생한다. 그죠? 그거.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습을 하실 때는 여기에서 1번 질문에서 뭘 물어봤는지. 그렇죠? 그래서 수리 자체가 이제 양수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수리가 유효하냐? 그걸 물어봤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물어봤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영업허가 취소되면은 양수인이 다툴 수 있냐? 이걸 물어봤고, 그래서 4번에서는 이제 수리를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냐? 효력이 발생해요. 자, 수리 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양수인에 대해서 권리를 설정하고 법률 관계 효력을 발생시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죠? 그치? 그래. 됐다. 이제 4번. 여러분 이게 애매한 점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서 나중에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확인 안 한다. 해야지 좋아. 좋아. 우리 자신 있게 푸는 게 우린 꿈이잖아. 자신 있게 푸는 날. 10분 안에. 그쵸? 10분 안에. 4번. 행정 입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방적인 문제예요. 1번 질문.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할 수 없다. 그쵸? 이건 집행을 위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위임명령을 해야 되지. 그쵸? 만약에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하고 싶으면 하위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싶으면 위임을 받아서 정하면 돼요. 그죠? 집행명령은 위임을 받아서 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할 수가 없다. 이게 위임명령하고 차이점이에요. 그죠? 위임명령은 위임을 받아서 정한다. 새로운 권리 의무를 정할 수가 있어요. 뭐 벌칙 같은 거. 당연히 뭐 위임의 한계는 지켜줘야지. 포괄위임 금지에다가 위임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된다. 그런 거 지켜줘야 되는데 새로운 거 정할 수 있다는 거고 위임명령은. 근데 집행명령은 안 된다는 거지. 집행명령 안 된다. 이렇게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거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번.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건 진짜 많이 나와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위반 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에서 정한 과징금 수액은 정액이 아니고 최고 한도액이다. 그렇죠? 이거 미성년자 고용한 거잖아. 2명. 그렇죠? 미성년자 고용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은 우리 법에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됐다? 800만 원 딱 이렇게 돼요. 800만 원. 그럼 800만 원을 어떻게 보냐? 우리 판례는 최고 한도액. 그렇죠? 왜 가중감경 규정이 없거든. 시행령에. 그러니까 상위법은 재량을 인정하는데 하위법에서 기속을 딱 인정을 해놨잖아. 기속으로 규정을 해놨죠. 그런데 거기에 하위법이 또 가중감경 규정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최고 한도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너무 빠른가요? 아버지 대단해. 여러분 시행령. 우리 시행령상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죠. 그러면 여기의 법적 성격은 뭘까요? 이 시행령. 시행령의 법적 성격.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규칙. 법규명령이지. 법규명령. 여러분 대통령령으로 정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법규명령이고. 그러면 처분, 과징금부가 처분 요거. 처분은 이게 재량행일까요? 기속행일까요? 그럼 과징금부가 처분은 재량행이지? 재량행이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정리를. 그렇죠? 우리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의 과징금부가 처분 기준, 이 시행령상 기준 요거는 법규명령이지. 그러면 이 기준에 따라서 과징금부가 처분을 한다. 그럼 이건 뭐예요? 재량행이지. 재량행위를 보려고 최고 한도액으로 해석을 했잖아. 기준 자체를.
정리가 안 되는구나. 정리를 해야 돼. 정리. 그럼 지금 이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에요. 가중강경 규정이 없어요. 가중강경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게 법 자체에선 재량을 인정하는데 과징금 처분 기준 있죠. 과징금 처분 요 기준 시행령이죠. 시행령. 요거는 법규명령이죠. 이런 법규명령. 그리고 이걸 최고 한도액으로 해서 그랬죠. 왜? 가중감경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에 가중감경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가 과징금 처분 기준 이렇게 최고 한도액으로 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과징금 처분 부가 처분 이건 뭐다? 재량행위죠. 재량행위니까 통제는 어떻게 한다?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거를 하는 거죠. 여기 사실관계에서는 일탈 남용이 있다 이렇게 봤죠. 너무 과하다 이렇게 봤죠. 비리원 취급한다. 그래서 여기 과징금 처분 기준의 법적 성격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의 법적 성격 이게 연관지어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법규명령, 최고한도액, 재량행위, 최고한도액. 여기서 또 하나 나오네. 그러면 최고 한도액을 초과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면은 법원이 전부 취소 판결을 할까요? 아니면은 일부 취소 판결을 할까요? 과징금, 재량행위, 전부 취소. 그쵸? 계속 나오네. 만약에 if if다 이거는 if. 최고 한도액 초과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뭐 한다? 전부 취소 판결을 한다는 게 우리 판례죠. 전부 취소, 일부 취소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같이 해놓는 김에 다 하면 좋잖아, 그죠? 저는 가중부가 처분이니까 전부 취소 판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법규명령 최고한도액 재량행위 전부 취소. 그래서 법규명령 여러분 이거 좀 연관지어서 하면 좋죠. 법규명령 최고한도액 재량행위 전부 취소. 그렇지, 우리가 했던 거 종합. 이게 어떤 형식으로든 사례든 나올 수가 있어요. 사례 문제든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전부 취소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뒤에 그게 어디 문제였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문제가 나와요. 최근에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이따 비교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 혹시나 미리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다 늦게 끝난다는 건 아니에요. 어디 있냐면요. 일부 취소 판결 몇 번이냐면 여러분 문제 자료 있죠? 문제 자료에서 31번. 여러분 31번을 보시면요. 서울시 9급 문제네. 서울시 9급. 예, 31번 일부 취소 판결 허용 여부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일부 취소 판결 31번이에요. 31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위에 우리가 좀 이따가 볼 거지만 1번 집은 잠깐 보시면 재량행위 성격을 갖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서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O, X. X 전부 취소하라 했지. 그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요거랑 비교를 해 주셔야 되는 게 그 아래쪽에 4번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줄부터가 좀 포인트거든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수개의 위반 행위 중 일부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위법한 경우야. 그러니까 수개 위반 행위. 3번도 3번 말고 2번도 이것도 수개 위반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수개 위반 행위. 그래서 이런 거 일부 취소 판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이제 나오니까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그 끝부분이죠.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넘어가는 걸 그쵸? 이거 잘 봐야 돼. 네, 잘 봐야 돼. 됐고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집행명령이에요. 집행명령은 상위법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령과 성질상 모순 접촉되지 않고 개정된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개정법령이에요. 개정법령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새롭게 제정 발효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맞죠? 그럼 집행명령은 이제 이게
상위법이 개정됐는지 상위법이 폐지 실효됐는지 이게 나눠서 봐야 되죠. 상위법이 폐지되거나 실효되면 집행명령도 없어지는 거지. 왜? 집행명령은 상위법의 집행을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상위법이 없으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지. 그쵸? 근데 상위법이 만약에 개정됐다 그러면은 이게 집행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건 아니죠. 새로운 집행명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종전 집행명령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게 우리 판례죠. 그래서 나눠서 보셔야 되죠. 그거 또 나왔고, 그 다음에 4번. 상위법에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대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그럼 지금 상위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어요. 근데 행정규칙으로 정했어, 하위법이. 그럼 이거는 대적 효력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왜 상위법에서 이렇게 위임을 해? 이렇게 위임하면 되지. 아무렇게나 정해. 우린 다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되지. 왜 굳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을까? 그죠? 이게 뭐예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거지. 위임을 갖다가 절차를 특정했잖아. 절차나 방식을 특정했죠.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그럼 시행규칙으로 상위법에서 그렇게 위임을 했으니까 하위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규칙으로 정하면 뭐예요? 이게 효력이 없다는 거지. 그쵸? 대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죠. 법규명령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다. 그쵸? 이게 만약에 행정규칙에 정했는데 그게 대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위임을 받고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잘 정해야 되지. 위임을 받고 상위법 위임을 받고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잘 정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고시가, 그죠? 행정규칙이 법령 보충 규칙이 돼서 법규명령으로서 이제 효력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 시행규칙으로 정하라고 했잖아. 그럼 시행규칙을 정해야지. 이렇게 정하면은 법령 보충 규칙도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5번.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막 출제가 돼요. 그죠? 뭐 건축허가 건축신고, 너네 이거 다 배웠지? 테스트 해보겠다. 막 이렇게 그죠? 2019년 국가직 9급에서 이제 출제가 됐는데. 허가하고 신고제와 관련된 거예요. 비교를 해서 좀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억번.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기억번.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되나 동규정에 의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그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 수리 거부. 그러면 여기에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의 법적 성질을 알아야 되겠지. 행위 요건적 신고. 행위 요건적 신고의 수리나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있죠. 맞네. 그러면 뒤에 건 왠지 아닌 것 같지. 왠지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면은 처분성이 있고,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으면 처분성이 없고, 그럴까 과연? 속으면 안 된다. 틀렸다.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든 수반하지 않든, 그죠? 건축신고 수리 거부,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뭐죠? 처분성이 있는 거죠.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자체 한성적 신고라 하더라도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아주 획기적인 판례잖아.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그래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건축 신고다. 자체 한성적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수리 거부에는 뭐가 있다? 처분성이 있다는 게 판례잖아. 그래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좀 진화하고 있죠? 그럼 옛날 문제하고 좀 다르잖아. 그렇죠? 막 틀려라. 앞에 하나 딱 던져주고 뒤에서 그렇죠?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화이팅! 니은번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지역, 그죠?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재량 행위에 속한다. 그럼 여기서 뭘 수반한대? 인허가 의제 생각하면 되지. 인허가 의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건축 허가를 받으면 뭔가 다른, 여기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의지되는 경우죠. 인허가 의제잖아. 그래서 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할까요? 아니면은 기속행위에 속할까요? 아니면 기속재량일까? 재량 그건 어떻게 정하죠?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면 주된 인허가도 재량행위다. 그럼 여기서 토지형질 변경 허가가 재량행위일까? 이걸 봐야 돼. 우리 판례는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량행위다 이렇게 보지. 이게 재량이니까 이것도 재량이겠지? 그래서 건축허가 재량이에요. 인허가 의제는요. 의제되는 인허가의 법적 성질을 잘 보셔야 돼요.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이다. 그러면은 주된 인허가도 기속이었다가 어떻게 된다? 재량으로 돌변한다. 아셨죠? 이게 원래는 건축허가 자체는 일반적인 건축허가 이거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이잖아.
그죠? 기속행위 원칙이. 근데 이렇게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이다. 그러면 이게 재량으로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PPT 있죠? PPT 요것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허가 파트인데 6페이지 여러분 6페이지 보시면요. 6페이지 제가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다 맡기면 안 볼 것 같아서 그래도 6페이지 여러분 6페이지 잠깐 보세요. 거기서 24번 PPT예요. 오른쪽에 아래 6페이지 거기에 이제 허가예요. 법률 행정 행정행위 좀 명령적 행정행위 허가. 그래서 법적 성질 CF 옆에 예적 허가는 재량행위 이렇게 돼 있고 아래쪽에 이제 허가는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이렇게 있죠. 원칙 기속행위 이렇게 돼 있고 예외 동그라미 1번 기속 재량 있죠. 기속 재량이 뭐냐? 오른쪽에 박스 원칙 기속 예외 중대한 공상 필요가 있다. 그러면 법령상 제한 근거 없이도 거부가 가능하다. 이게 돼 있지. 옛날에 우리 봤던 거 기억이 나면 대박.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동그라미 2번 재량행위 이렇게 있죠. 숙박시설 건축허가 재량행위일 수가 있지.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다. 그러면은 주된 인허가도 재량행위다. 이거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원칙이 기속인데 예외가 기속 재량 뭐 재량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괜찮으시지? 이렇게 있다. 근데 우리 판례는 건축허가를 갖다가 요즘에 기속 재량으로 많이 보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건축허가 자체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 재량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세요. 요거 필기를 조금 바꿔도 돼요. 근데 이게 의제는 인허가 이건 잘 알아두셔야 돼. 왜냐하면 사례 문제 내기 되게 좋아요. 인허가 의제는. 왜냐면 쟁점이 되게 많잖아. 되게 많은지 모르겠지? 많아. 이게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인허 의제는 쟁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례 문제 내기가 좋다.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면 된다. 수반 이걸 보고 수반이 뭐야? 한 1분 생각하면 안 돼? 인허가 의제 딱 생각. 이렇게 딱 써놓는 거지. 인허가 의제, 인허가 의제. 공부하실 때, 그렇죠? 빨리 풀기 위해서 어떤 이게 해놔야 돼 장치를. 됐고요. 그럼 디귿번 이제 건축허가 나왔네.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상 필요가 없음에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되지. 여러분 지금 여기 건축허가를 갖다가 우리 판례가 기속재량으로 본 예가 많아졌다 그랬잖아. 여기서 중대한 공상 필요가 만약에 있다면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겠지. 중대한 공상 사유가 재량이잖아. 재량적 요소가 좀 있으면은 이제 거부할 수가 있겠죠. 법령에 규정이 없어도 법령상 제한 사유가 아니어도. 근데 지금 이게 포인트야. 없어.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거부할 수가 없죠. 없음에도 법령상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는 없지. 근데 만약에 법령상 제한 사유가 있어. 그럼 거부할 수 있겠지. 법에서 거부하래잖아. 그쵸? 다 안 해. 갈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출제가 된 거예요. 출제가 된 것도 이제 나온 거다. 그래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리을번. 건축허가 진짜 많이 나와요.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다. 그렇죠 여러분? 물건을 보고선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 물건, 시설, 뭐 어떤 설치, 설비, 어떤 계획이 잘 돼 있나 그거는 보는 거지. 뭐 시험 봐. 이 건축주가 얼마나 건물을 잘 지는지 테스트해보겠어. 그러면서 막 필기시험 보고 막 이래요? 건축허가 받을 때? 아니죠. 건축허가서 그런 거 보고선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이런 것을 보고선 물적인 것을 보고선 허가를 해주잖아. 그죠?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죠. 그쵸? 그러니까 뒤에 허가 효과, 이 대물적 허가 효과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 변동의 수반에서 이전이 되고 별도의 승인 처분에 의해서 이전되는 게 아니다. 그럼 여기서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 변동에 수반한다. 요 말이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거야.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누가 건물을 샀다는 거지. 그러면 양수인이 건물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양수인이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요? 다시 건축허가 받을 필요가 없지. 별도의 승인 처분 다시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에 실제법상 권리관계가 변동이 됐다. 건물을 샀다.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럼 건축허가도 따라서 건물의 이전됨에 따라서 이제 같이 이동이 되는 거지. 승계가 되는 거지. 그쵸? 이건 또 어디야 이게 뭐. 대물적 허가 승계죠.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그러면 아직 아까 봤던 6페이지, 7페이지에 그럼 우리 PPT 자료 26번 PPT 있죠. 허가의 종류.
이전성, 승계, 그쵸? 그 동그라미 2번 대물적 허가, 건축 허가, 그쵸? 이전이 된다는 거야. 승계가 된다.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다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승인 처분 없이도 이전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어도 대물적인 건 다 이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양수인이 건축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다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 그쵸? 네,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 다시 누가 그걸 다시 받아? 건축허가 건물 다 지은 거 사는데, 그죠? 건물 다 지어놓은 거 사는 건축허가는 건물 질 때 받는 거지.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런 거야. 어렵지 않다. 네. 그다음에 6번 뭐 이렇게 많냐? 또 건축허가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건축허가 세트를 해놨어. 건축허가 다 뒤지자. 해가지고 혹시 나올 수도 있잖아. 건축허가, 그렇죠? 이런 거 하나하나에 이제 마음 약해지면 안 되니까. 그죠? 요거 이제 여러분 이거 지방직에서 또 나왔어요. 참 건축허가 세트로. 아까는 여러분 여기 국가직에서 나왔잖아. 또 이번에 지방직에서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좀 달라요. 인허가 의제다. 인허가 의제. 그쵸? 인허가 의제. 아까는 요렇게 나오니까 좀 이건 좀 그래. 네모 박스. 그러니까 요렇게 사례로 좀 내보자. 해가지고 사례로 낸 거죠. 보시면은 갑은 관할행정청에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가 수반되는 건축허가 신청했고 관할행정청은 갑에 대해 건축 기간 동안 자재 등을 도로에 불법 적치하지 말 것이라는 부관을 붙여서 건축허가를 했다. 막 이제 부관까지 붙였어요. 인허가 의제에 부관을 플러스 시킨 판례다. 그리고 여기 뭔가 이상하다. 막 이렇게 따옴표를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부관을 붙였대요. 불법 적치하지 말 것. 이런 부관을 붙여서 건축허가를 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또 이제 의문이 되는 게 이거 부관을 붙일 수 있어? 건축허가에? 이렇게 의문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토지 형질 변경 행위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죠. 재량행위는 부관 붙일 수 있지. 아까 우리가 맞잖아. 그거다. 이해되는 설명 옳은 거. 1번 보시면요. 토지 형질 변경 허용 여부에 대해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주된 행위인 건축허가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갑에 대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봐야 된다. 아니죠? 아니야.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마음 약해지면. 우리가 의제되는 인허가 재량이라고 했잖아. 아까 여기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그러니까 이 건축허가도 재량이죠? 재량이에요, 재량. 여기서 뭔가 이상하잖아. 인정되더라도 여기서부터 틀린 거야. 인정되면 건축허가 기속행위라도 그죠? 건축허가는 뭐 다 재량행위로 봐야지. 그렇죠? 다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2번. 위 건축허가에 대해서 건축주를 을로 변경하는 건축주 명의변경 드디어 났네.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양수인이 등장한 양수인. 명의변경 신고가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행해졌더라도 관할행정청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그 수리 거부 행위는 을의 양수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말이 되게 길죠. 그래서 이게 수리를 거부했대요. 건축주 명의변경 수리 거부. 이거는 처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어. 그래서 처분이다. 맞는 거지. 이게 쉽게 풀 수가 있다. 쉽진 않지. 알지. 여러분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반려행위는 왜 처분성을 인정했죠? 왜 인정했지? 갑자기. 건축주 명의를 바꿔야지만 그 건축물 대장의 건축주 명의를 바꿔야지만 등기를 할 수 있다. 양수인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주 명의를 바꿔야 돼.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주 명의를. 그래서 건축주 명의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게 거부가 됐다. 그러면 뭐예요? 못 바꾸잖아. 등기할 이익을 침해하죠. 그래서 양수인의 등기할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거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처분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항고성으로 다투면 되죠. 그래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반려, 건축신고 반려, 착공신고 반려 이 세 가지는 이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건축신고 반려, 착공신고 반려,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반려. 그러니까 처분성이 있다는 거지. 처분성이 있다. 그렇죠? 됐고 그다음에 3번. 갑이 위 부관을 위반해서 도로에 자재 등을 불법 적치한 경우 관할행정청은 바로 대집행법에 따라서 불법 적치된 자재 등을 제거할 수 있다. 뭔가 이상해. 바로. 뭔가 당연히 바로 오로지 반드시 항상 이러면 바로 제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안 되겠지? 그럼 틀린 거야. 왜 그러지? 그러면 이게 불법 적치를 지금 여기서 불법 적치하지 말 것이라고 그랬죠. 이건 지금 부관을 붙였는데 무슨 부관을 붙인 거죠? 부작위잖아. 부작위. 지금 하지 말 것. 이거 하지 말 것. 그죠? 하지 말래잖아. 금지 의무를 붙였죠. 그러면은 부작위 의무 대집행 뭔가 생각나는 거? 부작위 의무 불이행만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그래서 바로가 틀렸다.
바로 할 수 없고 부자기 의무를 자기 의무로 전환시키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그 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자기 하명을 했을 때 그때 뭐가 생겨? 자기 의무가 생기겠죠. 그럼 그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했다. 자기 의무를 불이행했다. 그때 가면 이제 그때서야 뭐가 가능하다? 대집행이 가능하다. 이거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바로 대집행 안 된다. 그거죠? 어떻게 내는 이렇게 낼 수도 있어. 그렇죠? 지방직이에요. 됐고. 그다음에 4번 갑이 위 부간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시죠? 대집행에서 부자기 하명. 부자기 우리가 대집행은요. 대치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부자기 의무 불이행은 안 되죠. 부자기 의무를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의무로 바꿔야 되지.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되잖아.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 4번. 갑이 위 부간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관할행정청이 건축허가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부간에 위반했음을 이유로 건축허가 효력을 소멸시킨대. 무슨 논점일까? 취소 철회. 어려우시죠 여러분? 그래도 이거 한번 풀어보는 거지 뭐 이럴 때 풀지 언제 풀겠어. 우리가 딱 40문제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지. 그쵸? 우리가 복습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 문제에 뭐가 나왔다? 취소 철회가 나왔죠. 철회 논점. 부간에 위반했다. 그러면 의무 불이행이 있는 거야. 의무 불이행. 그럼 의무 불이행이 있으면은 이거는 철회 사유야. 철회 사유.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잖아요. 그럼 철회할 수가 있어. 부간 불이행. 기억이 안 나지? 내가 그래서 이걸 해놨어. 짜잔. 그럼 어딜 보시냐면, 그럼 철회 쪽을 보시면 되세요. 철회 쪽에. 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해놨죠? 여러 가지 있다. 철회 쪽이 우리 하자 끝 부분에 12페이지. 그럼 12페이지에 48번 PPT. 48번 PPT. 이거 12페이지예요.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에서 행정행위 철회 사유. 유부법사 중대, 법사 유부 부담, 부담의 불이행 그잖아, 그치? 그래서 요것도 역시 여러분 철회 사유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법령상 근거 없이도 뭐예요? 할 수가 있죠. 철회할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요거는 유부법사 중대 요거 다 엔드가 아니죠? 오어다 오어. 그쵸?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 부담이 불이행된 경우, 법령에서 규정된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중대한 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거 오어다 오어. 여기 하나라도 걸리면 뭐죠?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쵸? 여기서 법령에 규정된 철회 사유가 발생했다. 이게 법적 근거잖아. 그죠? 법적 근거. 그러니까 이 법적 근거 없어도 부담의 불이행만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가 있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있어야 된다. 뭔가 이상하잖아. 있어야 오로지 당연히 이거 잘 봐야 돼. 그 틀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요. 그럼 요거는 사례 문제로 나왔고 아래쪽에 철회 취소 나왔고 그다음에 대집행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그죠? 건축주 명예 변경 신고 반려행위 처분성 신고 사인의 공급행위 나왔고 그리고 요거 허가 나왔어요. 허가 신고 대집행 철회 취소가 나왔지. 철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나왔다. 또 이제 건축 허가예요. 또 이제 그럼 요거는 이제 국가직 7급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가직 7급. 아 이거 되게 좋아한다. 건축 허가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좀 다른 거죠. 7번. 갑은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제 건축 허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이거는 여러분 이거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그래서 OXX 막 이렇게 나온다. 그죠? 막 이렇게. 그래서 이걸 다 알아야 되겠지. 건축 허가.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행정행위가 나오면은 그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알아야 돼. 여기서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 이 건축 허가의 법적 성질은 뭘까요? 1번. 강화성 허가. 2번 인허가 의제. 3번 예외적 허가. 예외적. 그래 바로 이거야. 예외적 허가 나왔어요. 예외적 허가. 그래서 예외적 허가 돼 이거는. 예외적 허가는 기속행위예요,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지. 재량행위.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풀면 그래도 낫다. 그래서 기억번. 갑의 허가 신청이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지금 허가 신청이 요건을 갖췄대요. 그러면 관할행정청은 허가를 하여하며 관련 법령상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재량
재량이죠, 재량. 이외의 사유, 공익이익 이외의 사유잖아. 공익을 어떻게 해놔, 그죠? 공익이 이외의 사유잖아. 법령상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지? 그러면 예외적 허가. 예외적 허가는 허가가 아니지. 예외적 허가니까 재량행위 이렇게 쓰면 되죠. 너가 이 건축 허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축 허가, 그죠? 뭐 할 수 있다? 법령상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괜찮지?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요. 갑에게 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갑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허가를 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거는 아주 명제지. 이거 진짜 많이 나왔죠? 맞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부담의 내용을 갖다가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할 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미리 당사자하고 상대방 국민하고 협약의 내용을 정하고 이제 행정행위를 할 때, 주된 행정행위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내용을 붙일 수가 있느냐. 붙일 수가 있죠. 붙일 수가 있다. 너무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붙일 수가 있어요. 붙일 수 없다 그러면 틀린 거고. 그죠? 근데 또 이렇게도 나와요. 그렇죠?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허가를 하면서 부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과는 공법상 계약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 그리고 이 주된 행정행위는 공법상 계약이다. 막 이래 나와. 주된 행정행위 성격 안 바뀌어요. 아셨죠? 이걸 갖다가 부담을 갖다가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붙였다 하더라도 주된 행정행위 자체가 그게 공법상 계약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그 행정행위예요. 그거가 이제 나오는 거지. 주된 행정행위는 그대로 이제 행정행위야. 아셨죠? 주된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예요. 그게 공법상 계약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아셨죠? 그래서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부부 간의 내용을 정할 수가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디귿번. 갑이 허가를 신청한 이후에 관계 법령이 개정돼서 허가 기준이 변경됐다. 그러면 허가 여부에 대해서 신청 당시 법령을 적용해야 하고 허가 당시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뭔가 이상하지? 틀린 거야. 틀린 거나. 여러분 지금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에 법이 개정됐죠. 그러면은 언제 법을 적용한다? 처분시법을 적용하잖아. 그죠? 허가 처분 당시에 이제 법령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원칙이. 헷갈리지? 그래서 내가 또 해왔어. 그래서 여러분 허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그 표정을 보고선 제가 하려고 허가 파트에 그 앞쪽이죠. 다시 6페이지. 여러분 6페이지에 이제 그 허가 6페이지에 23번 PPT 그 오른쪽에 위에 PPT 있죠? 법 개정 시 허가 처분의 근거 법령 및 기준. 그래서 이게 허가 신청 당시 구법이냐, 허가 처분 당시 신법이냐. 그래서 원칙 처분시법이죠. 근데 예외는 이제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 중에 이제 법이 개정됐다. 그러면 이제 신청시잖아. 이때는 이제 처분시법으로 하면 안 돼요. 신청시다. 그죠? 요거 기억이 나지? 기억이 나면 돼. 그죠? 기억이 나면 돼요. 괜찮지? 됐고. 원칙을 물어봐, 원칙. 그리고 리을번 보시면은 허가가 거부됐대요. 요게 리을번. 허가가 거부되자 갑이 여러분 이거 혹시나 헷갈리실 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재적 처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재적 처분을 할 때는 행위시법을 적용해요. 제재적 처분. 근데 이거는 수익적인 거잖아. 허가잖아, 허가. 제재적 처분이 아니지. 제재적 처분. 뭔 제재적 처분 많이 나와. 불용 형식의 제재적 처분 막 그런 것도 있고. 제재적 처분 갑자기 처분시법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죠? 제재적 처분, 행정청이 제재적 처분을 할 때는 행위시법이 적용되는 거고 이게 처분, 그냥 허가 처분이잖아. 허가 처분을 할 때는 처분시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럼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그게 문제에 제재적 처분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법 위반 행위 시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국민이 법 위반 행위를 해가지고 처분을 한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럼 법 위반 행위를 하는데 허가를 해주겠어? 넌 잘했다. 넌 잘했어. 법 위반 행위했으니까 넌 잘했어. 그거 아니잖아. 법 위반 행위를 할 때는 그때는 행위시법이야. 행위시법. 그래서 단서가 두 가지, 그죠? 법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처분을 하는 경우, 그때는 행위시법. 또는 제재적 처분을 하는 경우, 그때도 행위시법.
아셨죠? 그러니까 허가는 나중에 이렇게 허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에 법이 개정됐다. 그러면 처분시법을 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건 허가야. 그거는. 왜냐면은 신청시잖아. 제재적 처분을 신청하진 않잖아. 설마. 나 좀 제재해줘. 이상하잖아. 제재적 처분은 법 위반 행위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허가는 이 신청시가 나오는 거야. 신청시. 허가 신청이 앞에 생략된 게. 아셨죠? 참 우리는 너무 알아야 될 게 많다. 그죠? 그 다음에 리을번. 허가가 거부되자 갑이 지금 이거 예외적 허가 거부되자 갑이 이에 대해 취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대요. 판결이 확정됐다. 확정됐네. 판결이 효력이다. 판결이 확정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게 그게 판결의 효력이야. 100%. 99.9%. 그렇죠?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면 관할 행정청은 갑에게 허가를 하여하며 이전 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허가를 거부할 수가 없다. 다르잖아. 그럼 다시 거부할 수 있죠. 거부했다가 또 거부한다. 할 수가 있잖아. 그쵸? 없다. 그럼 틀린 거지. 이게 뭐죠? 판결의 효력 중에 기속력이잖아. 판결의 효력. 여러분 뭐가 있죠?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그게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거 말고도 있어. 어디를 보시냐면 제가 여러분 그 기억이 자꾸 이게 흐릿흐릿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 판결 어디냐면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30 아니다. 여러분 39페이지 보시면요. 39페이지 거기에 왼쪽에 아래쪽 39페이지에 154번 PPT예요. 왼쪽에 아래쪽에 판결의 효력이 있죠. 1번 자방력, 불가변력, 그리고 2번 확정력. 여기서 여러분 불가변력 이래가지고 불가변 우리가 앞에서 했던 2편에서 했던 행정행위 불가변력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판결의 불가변이에요. 판결 법원이 하는 판결 이런 거 다 있어요. 민사소송 다 있어요. 이것도 2번 아래쪽 확정력은 그 아래쪽에 불가쟁, 기판력 이렇게 있죠. 불가쟁도 그거 우리 행정행위 불가쟁이 생각하면 안 돼. 이건 판결의 효력. 그래서 이게 상소기간이 도과됐다. 그럼 끝나는 거죠. 못 다툰다. 그리고 그 아래 기판력, 실제적, 확정력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기판력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형성력 40페이지죠. 40페이지에 오른쪽에 이제 형성력이 있어요. 형성력 있고 그쵸. 그리고 그 기속력은 41페이지에 오른쪽에 위에 기속력 있죠. 요게 내용들도 중요하니까 특히 내용에서 요거 이제 다른 사유를 이유로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해도 되냐 그거 나오는 거지. 그죠? 그 부분이 그 41페이지하고 걸쳐 있어요. 41페이지 맨 마지막 PPT 요거 반복금지 의무 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당사자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처분하면 안 돼. 그렇죠? 다른 사유를 이유로 다시 동일한 처분해도 되죠. 그래서 42페이지 보시면은 왼쪽에 위에 PPT 그러니까 165번 PPT 그래서 요거 반복금지에서 주체가 많이 되죠. 반복금지 동일한 과오로 반복하지 말라. 그래서 다른 사유를 들어서 이제 동일한 처분하는 것은 이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EX 이렇게 있죠. EX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거. 동일한 과오를 반복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쵸? 그리고 다른 사유는 앞에 있다. 죄송해요. 앞에 잠깐 보시면은 41페이지 앞 페이지에 164번 PPT에 박스에 그쵸?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이렇게 있죠? 첫 번째 동그라미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내린 동일한 처분 이거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쵸? 그리고 그 아래도 절차 위반으로 취소 판결이 났다. 그럼 적반 절차를 거쳐서 동일한 처분을 한다. 이거 괜찮다. 이거 다 있죠? 그리고 이걸 기억하면 돼. 이게 이거잖아. 다른 사유. 그쵸? 맞지? 됐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리을번에 기속력이 나왔고 디귿번에 이게 법령 개정됐을 때 어느 법을 적용하냐 이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니은번은 요거는 이제 부관과 관련해서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할 수 있냐 이게 나왔고 그다음에 기억번은 이거 재량행위인지 아니야 이거 물어봤잖아. 재량행위인지 예의적 허가 그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요것도 이제 문제 형식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국가직 7급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요거는 뭐 그래도 다행인 것 같은데 이게 XOXX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OXO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은 이거 둘 중에 잘 찍어야 되잖아. 이거 두 개, 이거 단서가 여러 가지네. 그렇죠? 아,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저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걸 찍어야 되냐. 내가 이거 두 개는 아는데 막 뒤에 건 몰라. 근데 막 여기서 이거 똑같은 게 있고 여기 달라. 그럼 둘 중에 항상 찍어야 되잖아. 답이 없으면 아예 몰라. 답이 없으면 너무 좋잖아. 근데 답이 이게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 됐고, 그다음에 8번. 이제 우리가 이제 8번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그럼 8번. 근데 시간이 꽤 많이 갔죠? 근데 시간이 우리 8시까지인데 이게 우리가 40문제 풀어야 되는데 상당히 우리가 이거 PPT를 해서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8시에 끝내니까. 제3자효 행정행위. 요것도 제3자효 행정행위가 서울시 9급에서 출제가 됐어요. 보시면은 1번 옳지 않은 거. 1번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청은 개별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행위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쵸? 법에서 따로 없다. 법이 없다. 그러면은 제3자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행정청이 이거 통지 의무가 있느냐? 통지 의무는 없어요.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제3자에 대해서 직권으로 통지를 해줘야 된다. 고지를 해줘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어. 우리 행정심판법은요. 고지 규정이 있죠. 신청고지, 직권고지 그렇게 있잖아. 근데 그건 신청을 해야 되잖아. 이거는 직권고지 규정이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지. 그죠? 직권고지는 제3자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렇죠? 신청을 해야 돼. 신청을. 그래서 부담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참가 결정 없어도 관계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한 청문이나 공청회든 의견 청취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뭔가 이상하지?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한 참가 결정 없이도 참가할 수 있다. 뭔가 이상하지? 틀린 거야. 어디가 틀렸을까? 그럼 지금 제3자가 지금 어디에 행정 절차에 참가하는 거죠. 행정 절차에 참가하려면은 누가 뭘 해야 되죠? 행정청이 참가시켜야 돼. 그죠? 행정청이 우리가 그 당사자 등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절차법의 이 법상 당사자 등이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행정청이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이렇게 돼 있어. 참여하게 한. 근데 그건 행정 절차니까 행정청이 참여하게 해야지. 법원의 참가 결정 없이. 이걸 본 순간에 우리가 이걸 배웠나? 지금 끝에 보면은 행정 절차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죠? 행정 절차에. 그래서 참가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죠. 법원의 참가 결정이 아니죠. 행정청이 참가를 시켜야 되지. 그죠? 참가를 시켜야 되지. 그래서 완전히 틀린 지문이야. 완전히 틀린 지문이다. 그죠? 그다음에 3번 제3자가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럼 지금 요거는 제3자가 다툴 때 언제까지 다툴 수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제3자는 우리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랬어. 그래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도 이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어떠한 사유로든 알았다.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그러면은 그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정당한 사유. 지금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다. 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는 그 처분에 직접 상대방한테 처분이 있었는지를 모른다고. 모르는 게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없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해당하기 때문에 그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 다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알았다. 어떠한 사유로든 처분이 있으면 알았으면은 그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다. 이게 우리 판례.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다. 여러분 어렵죠? 어려운 것만 뽑았지. 여러분이 이게 그래도 복습할 게 있어야 되잖아. 복습할 게 없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아까운 시간 돼서 왔는데 빨리 갈게요. 4번. 이제 4번 이제 제3자예요. 제3자. 갑에 대한 건축 허가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인근 주민 인인 소송이죠. 을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을은 소송 당사자로서 행정소송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가 다투는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갑자기
갑자기 뭐 또 집행정지야. 그러니까 어려운 것만 해야지. 어려운 것만. 혹시나 이게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죠? 집행정지. 여기서는 인근 주민 을이 처분의 제3자죠. 이거 제3자의 행정행위잖아. 인인소송. 그러면은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느냐. 제3자가 할 수가 있지 할 수 있다.